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의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60대가 되면 인생을 조금 알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도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좋았다가 싶다가도 나빠지는 게 인생이라고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어찌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되었네요. 어르신들 보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난 날을 회상하다 보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남편 만나 결혼한 지도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사이였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오빠였던 남편은 머리도 좋고 수완이 좋아서 어른들이 나중에 크게 될 놈이라고 했었지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그런지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마도 고등학생 시절인 것 같아요. 남편은 멋없게 동네 찐빵집에서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귀자는 말을 하고 나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찐빵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를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암튼 그렇게 만나기 시작해서 남편 군대 가는 것도 지켜보고 하다가 20대 중반에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은 안 해본 고생이 없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시장통에서 얼음 배달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모으더니 어느 날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더군요. 돈 모으며 일하는 동안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장사하는 요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대요. 그렇게 시작한 양말 도매업이 잘 되어서 나중에는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공장을 지어서 사업을 시작하니 살림살이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지요. 남편은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로 사업을 크게 일으켜 나중에 아들한테 모두 물려줄 생각이라고 했었지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큰 어려움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대학을 못 다녔지만 아들은 꼭 대학을 나오길 바랬는데 우리 부부 소원대로 되었지요. 남편은 집안이 가난하여 대학에 가지 못한 걸 두고두고 아쉬워했거든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네가 애비 소원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너는 꼭 아빠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자리 잡을 때까지 아빠가 지원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지요. 나중에 공장을 물려받아서 더 큰 사업으로 키우려면 경영학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대요. 아들의 생각이 너무 대견해서 저는 몇 번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탄탄대로를 걷는 줄 알았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막 전역한 시기였죠. 돈줄이 막히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직원들 월급도 밀리면서 회사는 그대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살던 집을 팔고 차를 팔아도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낸 후에야 겨우 큰 불은 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식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단칸방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아 앞일을 걱정하기만 했었지요. 남편은 공장이 망한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방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있었지요. 술에 취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처럼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술을 사러 나간다던 남편이 그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핸드폰도 없이 나간 남편은 찾지 말아달라는 쪽지만 남긴 채 실종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종이 아니라 단순 가출로 봐야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지 않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을까봐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아들은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화를 많이 내더군요. 가족들 버리고 떠난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라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고 하더군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예전처럼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대학이나 졸업하라고 했는데 대학 나와서 뭐해요? 취직해서 월급쟁이 되어봤자 가난한 신세 못 벗어나요. 일단 대학 다 때려치우고 저는 제 방법대로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하루는 집에 커다란 컴퓨터를 사가지고 왔더군요. 엄마, 이제 이걸로 제가 돈 벌 거예요. 알바하면서 모은 돈을 종잣돈 삼아서 주식으로 불리면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주식 공부 많이 했어요. 저만 믿고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아들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남편과 똑같이 닮아 있더군요. 주식이라고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아들이 하는 말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침 9시면 컴퓨터를 켜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생활을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책을 잔뜩 사서 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정말로 돈을 벌어다 주더군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아들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엄마는 이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이 돈은 그냥 엄마 용돈이나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큰 돈을 용돈이나 하라며 내어주는 모습에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그냥 용돈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더군요. 아들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으로 떡볶이랑 오뎅을 파는 분식 포장마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일할 필요 없다며 나를 말렸지만 저는 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지요.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면서 장담하던 아들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더군요. 처음 돈을 준 이후로 더 이상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포장마차 일을 시작한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었지만 아들의 주식은 잘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물어보았더니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아들이 돈을 조금 주더군요. 기다림 끝에 수익이 났다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다며 기뻐하는 얼굴이더군요. 그런데 그게 아들이 준 마지막 돈이었어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주가가 회복한 경험을 하고 나니 아들의 투자는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결국 큰 손실을 보고 말았지요. 종잣돈으로 넣었던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전보다 더 주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페인처럼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돈이 부족하자 장사하고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바로 갚을 수 있다며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주식은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영찬아, 전처럼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에게 덤벼들더군요. 엄마가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정신이 사나워서 주식이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건 줄 알아요?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고. 그런데 엄마가 자꾸 그런 말 하니까 내 멘탈이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엄마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아들의 눈은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더 이상 일을 하라고 권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알아서 하게 두었지요. 몸 상할까봐 걱정되어 끼니나 챙겨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날이 갈수록 몸이 말라가더군요.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무슨 말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주식 중독이라고 하는 증상 같았네요. 그땐 그런 것도 모르고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아들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럴 땐 단호하게 돈을 주지 말아야 그 증상이 치료가 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화내는 게 두려워서 돈을 줘 버릇하면 평생 고치지 못하는 게 주식 중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알게 되었지만 그땐 그걸 몰라서 아들의 병을 제가 키우게 된 거였죠.
하지만 저도 돈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서 달라는 대로 못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면 괜히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이 화가 나서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땐 저도 참지 못하고 아들의 뺨을 때렸지요. 뺨을 맞은 아들은 분한 마음에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는 형들이랑 한 집에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랑은 더 이상 같이 있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요. 남편도 그렇게 집을 나가더니 아들마저 제 곁을 떠났다는 생각에 저는 하루하루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다 내가 못난 탓에 남편도 아들도 떠난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집 떠나서 고생해보니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더라고. 엄마 속상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엄마 소원대로 착실하게 일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저는 하염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에게 따뜻한 고깃국을 끓여서 주었지요.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지 아들은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또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고 나서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니 모처럼 기분 좋게 잠이 들었지요. 그러다가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우르르 들어오는 소리가 난 것 같았는데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내 얼굴에 두건이 씌어졌고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사람들이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 차에 태워져서 어디론가 한참을 달려가더군요. 두 손은 꽁꽁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어서 소리를 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갔는지도 몰라요. 차에서 내려 또 한참을 어딘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눈은 가려져 있어서 그곳이 어딘지 짐작도 할 수 없었죠. 숨이 턱끝까지 차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져서 구토를 하려고 하자 그들이 재갈을 풀어주더군요.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당신들 누구예요?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낄낄 비웃는 소리를 내면서 당신 아들한테 물어봐.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엄마 좀 내다버려 달라고 부탁을 했어. 우린 그 부탁 들어준 것뿐이고.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엄마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알아?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 다 망쳤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 아마 지금쯤 집에 있는 돈 다 털어갔을걸. 그러길래 엄마 노릇 좀 잘하지 그랬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어딘지도 모를 그곳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두건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밤인지 낮인지도 몰랐죠. 그때 어디선가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대로 있으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걸었지요. 손에 묶인 밧줄은 어찌나 세게 묶어두었던지 풀리지도 않았고 발목을 묶고 있던 밧줄이 느슨해져서 겨우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었고 잠시 후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무턱대고 걷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허름한 집안에 제가 누워 있었어요.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은 전부 풀려 있었고 두건도 벗겨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욱신 아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산속에 있는 움막 같더군요. 제가 일어나는 기척에 누군가가 다가와 저를 살펴보더군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남편은 여보, 정신이 들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쩌다가 당신이 거기 쓰러져 있었어? 라고 하더군요. 집을 나간 남편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지내다가 깊은 산속에 있는 움막에 숨어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산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달려가 보았더니 제가 거기에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대요. 다행히 저는 풀이 많이 쌓인 곳으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해 주먹으로 벽을 치더군요.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허탈한 마음이 들어 계속 도망만 다녔는데 자기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함께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아픈 것도 모르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겨우 몸을 추스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신발이 보이더군요. 비어있는 집에 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곳곳에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더군요. 아들은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그런 아들을 남편이 붙잡아 두었지요.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아들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입가에서 피가 다 나더군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아들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하다. 이게 다 못난 애비 탓이야. 네가 그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이야. 용서해다오. 그걸 본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죗값은 치러야지. 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야. 니네 엄마한테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는 길에 남편이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두었더군요. 경찰을 보자 아들은 원망하는 눈빛으로 우리 부부를 바라보며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경찰서로 잡혀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되었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고 나니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잡혀가던 순간에 원망하며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하지만 아들도 시간이 지나니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 같았습니다.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고 보니 그동안은 자기가 뭐에 씌인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많이 원망스러웠고 그 분노가 제일 만만한 대상인 엄마에게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일하면서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긴 어둠 속에서 우리 식구 모두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어둠의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앞으로 남은 제 여생은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